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주가 조작 속상하죠. 안 그래도 마이너스도 많은데 지금 주식 잘 하십니까, 장승원 기자님은? 저는 주식 잘 안 합니다. 그럼 뭘 하십니까? 집만 둔촌 주공만 사십니까? 돈을 좀 많이 주세요, 좀 사게. 사장님, 돈을 많이 주시면 둔촌주공도 제가 한번 사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잘 하시니까 네. 부동산을 좀 봐야 되는지. 자, 2교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2% 없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사실은 좀 안심을 했었어요. 왜요? 오늘 좀 부동산과 관련된 아이템들이어가지고 부동산리인데 부동산리. 네, 몰랐는데 여기 딱 와서 안 계시길래 딱 예 화이팅.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장순원 기자님이 둔촌이 와 있어. 계셔가지고 지금 법사위 가셔야 되는 분이 앉아 계시니까 사실 어. 다시 긴장이 되고 있습니다. 돈만 많이 주세요. 네. 그러면 오늘 부동산이면 미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얘기도 야. 있고 뭐 그 부동산 쪽에 속하는 뭐 주차장 얘기도 좀 하고 그것도 미국 주차장? 네, 미국 안 저는 계시니까 미국 얘기. 저는 미국 얘기 매우 네, 좋아합니다. 안 계시니까 오늘 마음껏 하겠습니다. 네. 미국은 뭐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땅덩이도 큰데. 아무데나 대도 됩니다. 땅덩이가 넓어가지고. 2%는 뭐 미국을 잘 몰라가지고 잘 전혀 모르니까 잘 못 뭐. 따라와요. 예. 저도 미국 한 번 가봤는데. 네. 그럼 네. 미국 얘기, 미국의 부동산 이야기. 예. 네, 이것도 화면 먼저 보고 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요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사설입니다. 이거는 뭐 기사라기보다는 사설인데 무슨 내용이냐면 미국의 도시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주차장이 되었는가 이거 너무 별로다라는 내용의 사설이에요. 미국에서는 그 사람 한 명당 예. 땅덩이가 넓으니까 주택 그 보급보다 네. 차 한 대당 주차 공간이 훨씬 많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2억 5천만 대 정도 되는데 네. 주차 공간은 20억 대 정도 이야. 분량이 됩니다. 천국이구나, 자동차의 천국. 아무데나 대도 그냥 자동차 주차할 데가 없는 데가 없는 거지. 근데 보통 저는 좀 예. 미국의 시골에서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 주차할 때 전혀 불편함 못 느끼고 우리는 어. 이렇게 띠리리리리 후진 주차를 예. 하잖아요. 예. 거기는 휙 해가지고 그냥 쓱 되면은 그냥 그렇죠. 금 넘어도 그냥 되는 네. 그런 정도로 이렇게 주차 때문에 고민하거나 난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미국 인구가 한 3억 4천만 명 좀 넘죠. 근데 네. 자동차가 2억 5천이면은 예. 거의 뭐 미국은 물론 땅덩이가 넓기 때문에 도시는 거의 뭐 적고요. 거기에는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요. 외곽으로 나가면 차가 필수예요.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네, 거리가 머니까 버스도 그럼요. 안 다니고. 그럼요. 그 마트 가서 물 한 번 이렇게 사오려면 그거 마을 버스 타고 네. 오기 힘들거든요. 예. 제가 해봐서 압니다. 예. 그래서 차가 필수인데 그런 정도로 차가 많은 만큼 주차 공간이 많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 우리가 지금 두 분이 주차 얘기한다 그러니까 네. 주차 공간 뭐 아무데나 하면 되지 그래. 않냐. 땅도 넓은데. 넓으면 그래도 주차 공간 많으면 좋지 뭘. 그게 뭐 불만이야? 우리처럼 좁아서 문제지 넓다는데. 네, 근데 요거를 사실은 그래서 좀 배경 지식을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차장의 역사라고 해야 되나? 네. 그 얘기를 조금 제가 해드릴게요. 네. 이 자동차가 발명된 지가 한 19세기 정도 후반이잖아요. 예. 유럽에서 이제 미국으로 왔죠. 근데 1900년대 초반만 해도 미국에 자동차가 별로 없었어요. 거의 마차 다녔죠. 예. 마차가 다니고 자동차가 있어도 막 전국에 한 8,000대? 그리고 그것마저도 대부분이 증기였어요. 증기. 네. 예. 근데 그리고 주차를 또 하는 것도 주차라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말 옆에 세우고 그랬겠죠. 네. 그렇게 하면서 기술이 계속 발전을 하니까 한 1910년대 들어서 공장에서 막 몇십만 대씩 이렇게 생산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마차의 생산량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교통법규는 없을 거 아니에요. 뭐 이렇다 교통법규가 없으니까 1903년이 되어서야 뉴욕에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좀 강제적으로 뭔가 규칙을 넣어야겠는데 예. 근데 그때만 해도 그래도 주차에 대한 개념이 여전히 없어서 막 도로에 아무데나 그냥 세워놓고 네. 하다 보니까 정말 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공터를 임대를 해가지고 뭐 낮에는 업무 보는 사람들 거기 세우고 저녁에는 뭐 극장에 영화 보러 오거나 식사하러 오는 사람들 거기 세우게 임시로 좀 맡아주는 공공 주차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세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보자 하면서 그게 막 생겼는데 그게 이제 각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주차에 대한 뭔가 정렬해서 세워야 된다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공간도 좀 부족해지는 것 같고 그거를 어설프게 만들다 보니까 통행 공간도 좀 부족하고 자동차의 차선이 좀 좁아진다거나 예.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각지 공간에서 주차를 하려니까 막 후진하다가 진행하는 자동차들에 좀 사고가 난다거나 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나중에 몇몇 도시들이 주차장의 표준도 만들고 점점 규칙이 이렇게 생겨나기가 선 시작. 그어서 네. 선 그어서 여기만 주차하세요. 이런 식으로 했다. 그 전에는 그냥 마음대로 됐는데 맞아요. 옆으로도 되고 세로도 되고 가로도 되고 네. 난 내 맘대로. 자동차도 맞아요. 초기에 그런 과정을 거쳤군요. 그런 그럼 과정이 요즘에 있었겠죠. 공유 킥보드, 그 공유 자전거 보면 이제 화가 날 때가 막 많아요. 아, 왜요? 네. 아무데나 세워놔서 집에 가다 보면 밤에 음. 이렇게 막 걸리기도 하고. 길에다 그냥 세워놓으니까 혹시 아이들이 자전거 타다가 부닥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아, 네 진짜. 그래서 자동차도 그랬구나. 근데 이제 공유 자동차 그거도 좀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드셔야 되겠네. 아니 근데 좀 약간 안전상 위험할 맞아요.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또 신선한 또 개념이 또 뭐였냐면 자동차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기차 타고 이동해야 도심으로 가면 기차 타고 이동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럼 기차역이 영업용으로 사람들을 많이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 기차역, 그러니까 도심 외곽이죠. 기차역에 주차장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심에 출근하실 때 기차로 가라. 주차장이 제대로 어려우니까 예. 여기 세웠다가 기차 타고 가서 네. 돌아와서 다시 기차 타고 타고? 집에 가면 된다. 기차 타고 와서 다시 차 타고 가면 된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된다. 그래서 정기 통행권에다가 주차 요금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최초의 민간 주차장도 생겨요. 예. 근데 그게 지금도 조금 도심 외곽에서는 있죠. 기차역에 지금도 저희 동네도 그래요. 맞아요. 예. 지하철역까지 가서 공영 주차장에서 이렇게 맞아요. 차 대고. 네. 정기권 이렇게 해서 그게 지금까지 있는데 요 사진 한번 보실까요? 네. 요게 도시 안에 있던 주차장의 그 초기의 주차장이에요. 주차 타워, 타워. 주차 타워. 1920년대, 30년대. 예. 그리고 그 발레 파킹 있죠. 네. 그것도 미국에서 1920년대에 생겼어요. 발레 파킹이 좀 있어 보이죠 또. 키 딱 주고. 예. 근데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중산층들이 조금 경제력이 커지면서 차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다 발레 파킹 못 해주고 그래서 쇼핑센터에서 이때부터 이제 자가 주차가 생기기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1950년대 가면 이런 주차장들이 생깁니다. 와 1950년대 벌써 저런 주차장이 생깁니까? 네, 많이들 이게 눈에 있죠. 저런 주차장은 미국에 주차 타워 굉장히 같은 많은데, 거군요. 네 건물 통째가 주차장인 거. 예. 미국인들이 이때부터 주차장들이 도시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도심 외관을 망가뜨리기 시작했다. 이런 불편함을 주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요거 아시죠? 요거 많이 아시죠? 시카고에 있는 다운타운에 있는 그 저는 옥수수 빌딩이라고 하는데 네. 저기 주차장이에요? 마리나 시티인데 여기 60년대 지은 건물이거든요. 근데 아. 1층부터 18층인가 19층까지인가가 주차장이에요. 저게. 그리고 그 위로는 주상복합이에요. 아. 나름의 당시에 하이브리드인 거예요. 땅으로 안 파고 그냥 저렇게 한 거군요. 네, 땅 네. 지하로 주차장. 땅이 넓은데 굳이. 그러니까 네. 왜 그랬을까요? 네. 땅이 넓으니까 옆으로만 이렇게 늘리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1970년대 들어서 이제 허허벌판의 그 황량한 주차장들이 예. 마구 들어서는 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1970년대니까 석유 쇼크도 있고 그래서 예. 경제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이쁘게도 짓지 않고 그냥 콘크리트 박스처럼 그냥 턱하니 그냥 지어놔서 미관을 점점 망치기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된 결과 이렇게 다 거쳐온 결과 현재 주요 도시 내의 주차장 비중이 어느 정도가 됐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 디트로이트입니다. 그 미시간에 있는 디트로이트. 아, 네,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 가봤죠. 예. 아, 예. 참, 네. 디트로이트에서도 좀 중심부 예. 다운타운인데 이 빨간색이 주차장 수예요. 그 디트로이트 중심부가 이렇게 황량했구나.
디트로이트 저기 무시하지 마세요. 주차장만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건물에는 다 주차장이 있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저거는 전용 주차장이란 뜻입니까? 빨간색은? 그렇죠. 그 건물에 속한 주차장일 수도 있고요. 예. 뭐 그냥 민간 주차장이 퍼블릭일 수도 있고요. 네, 어쨌든 주차장의 수가 이 빨간색이 다 주차장. 그러니까 빨간색은 다 주차장인 네. 거고. 아. 다 주차장이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는 달라스. 예. 달라스에도 뭐이 정도. 주차장. 네. 여기는 피닉스라고. 주차장이 많긴 많구나. 이 정도로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디트로이트이 제일 많아 보이네요. 예. 근데 전국의 수많은 그 도시 중심부가 어떤 자동차를 수용할 그런 주차장의 비중이 한 20% 이상이래요. 아, 진짜 주차장이 야, 많군요. 근데 저거 보니까 의문이 듭니다. 뭐냐면 도시는 땅값이 비쌀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예를 들면 나는 주차장이 돈이 될 것 같아 하면 주차장을 하는 거고, 아 여긴 빌딩을 올려야지 하면 빌딩을 올릴 테고, 주차장이 빌딩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왜 저렇게 주차장은 필요하지만 음. 좀 많은 느낌이긴 한데요. 왜 빌딩 그쵸. 안 올리고? 아까 저랑 전화 통화할 때랑 말씀이 달라지셨네요. 전화 통화하셨어요? 전화 통화하면서 네. 제가 아이템 얘기할 때는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주차장 많은 거 좋은데 그러셨는데 네.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 예, 이렇게 주차장이 근데 정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신 게 좀 예. 이상해 보여요. 왜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가 있나? 왜냐 건물 올리면 더 땅을 잘 쓰는 걸 거 아닙니까? 네, 그 근데 땅 주인 입장에서는. 미국에는 최소 주차 대수 의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을 올릴 때 뭐 사용 목적 건물의 사용 목적에 따라 예. 뭐 어디 위치에 따라서 그 주차 몇 대를 뭐 만들어야 된다. 네. 그런 공간의 의무가 있어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LA에는 교회를 짓는다. 네. 라고 하면 교회 좌석이 5개당 예. 주차 1대짜리는 만들어야 된다. 어. 뭐 병원이다. 그럼 병원의 침대 1대당 주차 자리 2개는 만들어야 된다. 예. 실제로 그래요. 네. 예. 그렇게 규정이 있어요. 어. 그리고 뭐 주택도 침실이 3개짜리 단독 주택이면 뭐 폐쇄된 그런 가라지에 2개는 있어야 된다. 예. 그게 뭐 아파트면 뭐 방 몇 개짜리 주거 단위당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뭐 식당은 뭐 공간 면적이 몇 평방미터면 거기에 또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규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규제를 만족하지 않으면 네.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아. 아니면 건물 규모를 뭐 축소한다든지. 이게 그래서 너무 네. 주차장 의무가 너무 세게 돼 있다. 그쵸. 아. 그래서 이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 사설 페이지에서도 예. 이런 것 때문에 주차장이 너무 많이 생겨서 이거 진짜 비효율적이고 너무 별로다. 이런 주장인데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주택들이 덜 균형 잡히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러니까 너무 착착착 이렇게 딱 몰려서 이렇게 예쁘게 딱 돼야 되는데 듬성듬성 될 수도 있고 네. 뭐 아파트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주차 규정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건 가격도 더 비싸진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통계가 있는데 뭐 쇼핑센터를 지을 때 주차 공간이 지상이면 한 67%, 지하면 93% 정도 비용이 더 증가한대요. 예. 그러면 이 비용이 증가했잖아요. 네. 이 쇼핑몰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 비용 증가 부분을 쇼핑객들에게 그냥 부과시킨다는 거예요. 전가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쇼핑몰은 차가 있는 사람만 오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를 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쇼핑몰에 가서 식료품 값이라든지 뭐 물건 값을 더 지불하게 되니까 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쇼핑몰에 차를 아. 가지고 갈 때 무료로 주차할 수 있는 건 이 차가 없는 사람들이 내는 추가 비용까지도 포함한 거다. 그러니까 포함한 불합리적이다. 거다. 아. 그러니까 미국의 주차장은 따로 뭐 주차 확인을 받아야 된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냥 그냥 다 가서 하죠. 세면 예. 되잖아요. 예.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증가를 쇼핑객들에게 물건값을 올려서 전가를 하는데 그럼 차 안 가지고 걸어온 사람들은 버스 타고 온 사람들은 차 그럼- 타고 억울하면 차 타고 오지? 그런 예. 불합리함이 또 있다는 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도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면? 아니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 예를 들어준 교회 좌석당 5좌석당 1개 아니면 침대 1개당 2대
이거는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좀 여유로운 거지만 네. 말도 안 되는 규정 같지는 않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많이 차를 타고 다니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미국처럼. 그랬을 때는 그래 그 정도는 있어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비용이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사람들한테 계속 내는 구조다. 그러니까 이게 건물을 활용하는데 비효율적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게 틀린 말은 아닌데 새로운 건물이 계속 생겨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주차 자리도 계속 필요하겠죠.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건물을 지을 건데 그럼 이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부지가 없네. 근데 여기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 땅이 있네. 그럼 이 땅을 사는 거죠. 잘 되고 있는 커피숍이 없어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쓸데없이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 규제가 너무 불합리하다. 그리고 주요 도로나 중심부 번화가에 이렇게 밀집이 되게 되면 주차장이 기회비용이 너무 높다. 그러면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서야 될 빌딩이 못 들어서게 되고 예. 그다음에 생겨야 하는 건물이 안 생기게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에요. 주차장 규정은 놔두고 지하에다 만들면 안 될까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주차장은 많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씀드렸잖아요. 경제적으로는 그럴 수 비용이 있습니다. 93% 정도 더 차 발생한다고. 이용 차에 비해서 주차장이 너무 지나치게 과잉 공급됐다 뭐 그런 거 같. 네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차장이 너무 좁아서 우리는 문제인데. 너무 좁아서 좁아서 문제죠.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주택 아까 쇼핑센터를 예로 들었는데 예. 아파트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소박하고 작은 아파트가 있고 진짜 호화로운 막 아파트가 있잖아요. 예. 근데 건설 비용은 어디가 더 많이 들겠어요? 호화로운 아파트가 더 많이 그렇겠죠. 들죠. 그렇지만 주차 규정은 품질에 상관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비용 역시 저소득층의 주거 비용이 불균형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오히려 상황이 된다는 똑같은 거예요. 규제를 받으니까 네.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한 2017년부터 많은 도시주들이 예. 점차적으로 이 최소 주차 한도를 폐지를 하거나 좀 줄이거나 자유롭게 해라. 네, 하고 있어요. 요 기사를 보시면 이게 그런 내용인데 네. 이 기사는 요 화면 PPT 보여주세요.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네. 이 기사는 그 산호세에서 최소 주차 규정을 폐지하는 미국 최대 도시가 된다 뭐 이런 기사거든요. 작년 건데 이제 이 산호세는 걸을 수 있는 교통 중심의 개발이 미래 도시의 형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폐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뭐 샌프란시스코, LA, 샌디에고 뭐 주차 한도 없애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요즘은 주차장을 늘리기보다는 기존의 주차장을 좀 줄이거나 더 잘 관리하는 게 초점을 효율적으로 쓰는 방식으로. 맞아요.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좀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 요거는 예전에 지어놓은 주차 타워예요. 예. 그런데 이 주차장을 그러니까 용도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용도 변경을 해서 뭐 맨 꼭대기에 노상층을 뭐 푸드 땅을 트럭을 쓴다든가. 이렇게 불러서 아. 음식 축제를 뭐 주최한다거나 아니면 콘서트용 장소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뭐 태양열 발전을 하는 그런 장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도심의 농업지구 같이 그런 장소를 만들려는 그런 용도 변경을 또 많이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렇게 주차장을 조금 줄이고 효율적으로 하면 다른 인프라에 좀 추가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확보가 되니까 그런 게 요즘에는 좀 트렌드다. 너무 요즘 그러니까 미국도 도시에서는 차를 안 갖고 다니는 수요도 있는데 네네. 너무 엄격한 규제 아니냐 네네. 이런 주장이군요. 네. 우리는 그래도 좀 더 풀어야 좀 더 만들어야 될 우리는 것 같습니다. 주차장 너무 없어요. 우린 게다가 그 주차장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서요. 이 폭 있잖아요. 폭. 네네. 그거를 한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맞습니다. 그 폭으로 해놔서 요즘 차들이 커졌는데 이 폭이 안 맞아서 문이 안 열리잖아요. 문이 맞습니다. 주차는 했는데 맞습니다. 경기도로 오세요. 경기도는 괜찮습니까? 좀 넓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을 가면 예. 내릴 때는 잘 내리는데 예. 점심 약속 후에 탈 때는 안 들어가요. 반대로 탄 적 많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너무 많아서 문제고 우리는 또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많이 만들면 편리하긴 한데 말씀하셨던 대로 땅을 이게 과연 잘 이용하는 거냐 고민은 남으니까 또 차 없으신 분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는 뭐 미국은 사실 대부분이 차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뭐 너무 많다, 그리고 너무 비효율적이다라는 얘기가. 역시 미국의 고민은 뭐가 스케일이 다르구나. 주차장이 많아서 그것도 고민이네. 근데 정말 많아요. 너무 남아요. 이렇게 꽉 찬 주차장 별로 없습니다. 도심 지역 제외하고. 저는 미국에 있을 때 그게 진짜 기분이 좋았어요. 주차할 때 뭘 고민 없이 이렇게 한 번에 들어가는 그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요? 한 번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뭐 주차장을 찾는 게 아니고 그냥 바로 그죠. 이렇게 슉. 뉴욕도 그렇습니까? 뉴욕은 아니, 그렇지 뉴욕은 않습니다. 안 뉴욕은 그렇습니다. 아까 그 디트로이트나 뭐 달라스 같은 주차장이 몇 %인지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네. 뉴욕은 중심부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값이 비싼 것도 있고 그래서 네. 1% 정도만 주차장이 차지를 하고 아, 있대요. 뉴욕은 진짜 차 갖고 다니는 그 뉴욕은 그 규제를 받지 않았네. 그거 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음. 뉴욕 같은 경우에 사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차가 있어도요 너무 막혀가지고 너무 막히고 차로 가나 걸어가나 별 차이가 없어서 뉴욕에서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뉴욕에 산다? 그럼 정말 부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본처럼 진짜 소형차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의견도 있는데 알겠습니다. 미국 네. 주차장의 문제 썩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하여튼 미국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네. 우리도 뭐 그런 고민을 할 날이 오겠죠. 네. 주차장.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음, 미국 부동산 본격적인 주택 얘긴데요. 예. 요즘에 그 미국의 집값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나요? 요즘 다시 조금 오른다고 그러더군요. 맞아요. 어. 요즘 그 먼저 요 기사를 보시면 제가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주택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뭐 그런 기사입니다. 네. 주택 건설이 5월에 급증을 해가지고 지금 사실 미국이 금리가 거의 한 15년 만에 최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설 가격도 치솟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택 건설 경기가 회복되는 걸 보고 일부 경제학자들이 오잉하고 놀라고 있다. 그래서 요 지금 사진 그 기사 속의 사진은 마이애미에서 공사 중인 건물 사진인데 이제 미국 주택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나온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더 잘 와닿거든요. 네. 요게 그 케이스 슐러 주택 지수라고 미국의 대표적인 주택 가격 지수인데 이거는 진짜 팔린 가격을 토대로 산출한 지수예요. 그래서 되게 신뢰도가 높습니다. 우리랑 조금 차이가 있다면 여기는 등기가 완료된 거래만 포함이 됩니다. 네, 급반등을 했네요. 그쵸. 여기 마우스가 네, 여기 2022년 이쯤에 축 떨어졌다가 예.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몇 달 동안 쭉쭉쭉 하락하더니 이후에 좀 안정된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어떤 곳에서는 회복이 되는 모습을 그래서 미국 집값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전월 대비 상승률이 모두 플러스로 돌았어요. 올해 그러니까 1월과 2월이 좀 바닥이었던 셈이고 작년 6월부터 좀 하락세에서 돌아왔으니까 한 6개월 남짓 하락이 이제 마무리가 된 거다. 이렇게 아니 보는 그 저기 사람이죠. 보면 샌프란시스코가 파란색이잖아요. 네, 네. 파란색 샌프란시스코가 얼마 전에 장수원 기자도 한번 설명해 주셨는데 네. 그 빌딩값 폭락하고 있어서 난리다 거기 지금. 맞아요. 제가 그 얘기는 뒤에 잠깐 짧게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요게 또 주택 시장과 어. 상업 부동산 시장은 완전 또 천차만별입니다. 다르다.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지금 요즘에 미국에서 주택 담보 대출 받으려고 하면 금리가 한 7% 정도 돼요. 그러니까 높네요. 2007년 이래로 이렇게 높았던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왜 집값이 오르고 있냐? 그러게. 그 일단은 매물이 부족해요. 근데 아무리 매물이 부족해도 지금 7% 금리 지불하고 대출 받아서 집을 사고 그런 게 가능하진 않죠. 예. 그러면은 왜?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 이게. 근데 이제 뉴욕 타임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대출을 왜 받아? 어. 요즘 집 사는 애들은 다 부모님한테 돈 받아서 현금으로 사.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더 봤는데 미국에서도 부모님 집 사주시네요. 지금 상황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기업들이 이제 재택근무, 원격 근무로 전환을 많이 해서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네. 그걸 유지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 그러면서 그게 진짜
문제라고 하더군요. 네, 그러면서 문제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야 역시 CEO는 어프로치가 다르군요. 직원 발끈.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 코로나 이후에 네. 코로나가 이제 그 끝난 이후에 네. 재택근무를 하던 분들이 회사에서는 다 돌아오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까? IT 기업들도. 근데 네. 미국은 재택근무 난 죽었다 깨어도 이 재택근무를 포기 못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돌아오는 그 회복률이 한 절반 정도에서 지금 여전히 멈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전히 재택근무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입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이래야 되겠느냐. 어쨌든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계속 이어지면서 예. 공간, 그러니까 집에 대한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직장 다니던 사람들이 그냥 뭐 룸메이트랑 같이 집어넣어서 살던가 아니면은 뭐 부모님 집에 뭐 그런 경우는 좀 적지만 그러든가 또 뭐 그렇게 상관은 없었는데 네. 집에서 모든 거를 다 하다 보니까 나의 공간을 가져야겠다 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이 좀 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지금 기사에 나온 사례가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세대들이 예. 이제 집을 그럼 내가 혼자 살 집을 구해야겠어. 네. 라고 보통 대출을 다 받죠. 네.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해야 될 텐데 지금 니즈가 많으니까 이런 니즈가 많으니까 경쟁력이 너무 치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실제 시장에서 네. 아, 이 집 마음에 드는데 하고 좀 얘기를 하면 조금 비싸네 대출을 늘려야 되나 이러고 있으면 그때 고민하는 사이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그런 밀레니얼 세대들이 와서 현금으로 그냥 착 계산을 해본다. 얼마입니까? 착착착착 내고 간다. 이들을 이길 재간이 없다라는 어. 인터뷰 기사가 이 기사에는 좀 들어 있어요. 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제가 좀 뒤에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요거 그 예를 요걸로 한국 기사로 좀 보여드리면 예.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들이 자꾸 집을 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원격 근무 이런 것도 있고 예. 공간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스스로 좀 살게끔 자극을 준 상황이 됐다는 게 뉴욕타임즈 분석이었거든요. 네.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여기 나온 표를 제대로 보여드리면 지금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가 제일 많죠. 예. 다른 세대들보다. 근데 이 사람들이 X세대보다도 돈을 더 잘 쓰고요. 아. 미국 세대별 주택 구입 비율을 보면 최근 들어서 이 밀레니얼 세대들이 집을 적극적으로 사고 있죠. 돈도 많습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81년부터 96년 사이니까 이제 한창 일을 하고 자리 잡아갈 수 있는 그런 세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자리 잡고 돈이 많지는 않아도 예. 혼자 살고자 하는 니즈가 강하니까 대출을. 그러면 저기도 소형 평수를 중심으로 해서 집값이 많이 뛰겠네요. 아무래도 뭐 혼자 산다 그러면 우리처럼 큰 아파트 집은 뭐 방 근데 3개짜리는 아니고 보통 네. 스튜디오라든지 그렇겠죠.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비가 강한 경향도 있지만 예. 이 소비가 강한 경향도 있지만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니까 꼭 도심이 아니어도 뭐 집에 비싼 집에 거주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적당한 가격에 그냥 도심 외곽에 주택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직장도 멀어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요즘 이런 것이 또 영향을 미쳤고 네, 그리고 금리를 이렇게 올려놨는데도 미국 집값이 오르는 두 번째 이유는 예. 미국에만 존재하는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 때문이에요. 라고 이 기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 기사 30년 만기? 네. 미국은 고정금리로 다 대출을 받는다면서요? 집 살 때. 다는 아닌데 예. 제가 이따 표를 보여드리긴 할 건데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30년 만기 고정금리? 고정금리 대출이죠. 아. 이 지금 기사도 사실 그 사설입니다. 오피니언인데 30년 만기 모기지론이 미국 경제를 살리고 있는 걸까? 정말?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이 사설은 집값이 안 내려가는 주요 원인이 이 30년 만기 몰기지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이 기사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 2022년에 전체 주담대의 85%가 30년 만기 고정금리 모기지 대출이었다 그래요. 이야. 네, 아까 대부분이네. 요즘 예. 주담대가 하면 7% 정도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모기지 금리 제가 찾아봤더니 이 정도거든요. 30년 만기 7%. 고정금리 하면 7%. 예. 그리고 뭐 이거는 뭐냐면 ARM이 변동금리예요. 변동금리. 아. 네, 근데 이거는
처음 5년만 고정금리고 이후는 변동금리인 대출을 말하는 거예요. 1년마다 바뀝니다. 그런 뜻인가 봐요. 네, 그래서 근데 이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은 6%. 2008년쯤 ARM으로 대출 받으신 분들이 이제 좀 실제 금리 적용 받으시겠죠. 실제 충격을 받는 분들이고. 네, 그러겠죠.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닌 분들은 사실 지금 이분들 때문에 주택 경기가 뭐 흔들린다 이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30년 만기 고정금리가 현재는 7%인데 그러면 대부분 30년 만기 고정금리로 받은 분들이 이전에도 있었을 테니 그쵸. 지금 그 이전에 있었던 분들은 싼 금리로 안 계속 받고 내고 계속 있죠. 내고 있다. 계속 내고 있죠. 그게 통계가 있는데 30년 만기 고정금리 대출이 그 지금의 미국 주택 소유자의 62%가 예. 이 대출 금리를 3%대 받은 분들. 아. 62%가. 그리고 23%가 2%대에 받은 분들. 2% 아니면 3%네. 네. 예. 왜냐면 그분들이 2% 집을 살 아니면 때 3%. 그분들이 집을 살 때 네. 금리가 이 정도였으니까. 예.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팔고 지금 새 집을 사겠습니까? 금리가 너무 비싸니까. 그쵸. 웬만하면 그냥 살던 집에서 30년 동안 그냥 내던 거 그냥 내고 살자. 저 이사를 가는 순간 갑자기 높아진 대출 금리를 적용받게 되겠죠. 예. 집을 파는 순간 집만 팔리는 게 아니라 다시는 구경도 못할 2% 금리를 금리가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이걸 내 7%를 30년 동안 내야 돼. 그렇죠. 이게 리파이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좋은 낮은 게 있으면 바꿀 수는 있는데 예. 이건 더 높은 거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러니까 야. 집을 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집을 파는 사람은 없는데 밀레니얼의 그런 재택 수요 뭐 그런 것도 그 이유가 있고 음.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도 고정금리가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도 대부분 있어요, 30년 꽤 고정. 몇 년만 고정금리고 음. 그 다음에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뀌니까. 근데 미국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집을 안 판다. 집을 안 파니까 매물이 없는 거죠. 매물은 없고. 네. 아니 근데 우리는 왜 고정금리가 많지가 않습니까? 이게 미국의 이거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고정금리가 많으면 집값이 안정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네요. 네 집을 서로 안 파니까 안정이 아니고 올라가는 요인이겠네 아예. 맞아요. 근데 미국의 이 30년 그 만기 모기지 대출이 이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이거를 그 30년 만기 모기지를 할 때 이거를 다시 은행들이 시장에 다시 재팔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산다는 사람이 있는 건 그만큼 미국 경제가 탄탄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30년 동안 이자 내가 가져가면서 돈 맡길게. 근데 그거를 뭐 다른 조금 잘 못 사는 나라에 그렇게 돈을 넣어놓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기도 한데 그리고 이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이거를 또 사서 만들어서 MBS처럼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건 이 회사들도 또 보험을 만들어서 또 팔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가 잘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시장이 많아서 네, 사실은 이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면 예를 들면 은행들이 대출했는데 30년 만기 채권들을 막 장순호한테 빌려준 거, 안승찬한테 빌려준 거 막 많을 거 아닙니까? 그걸 네네. 모아다가 상품을 이렇게 싸서 MBS 같은 거 내놓으면 네. 그 사가는 사람들이 많다. 사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럼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서 팔면 될 거 아닙니까? 안 사나요? 미국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예. 하니까 이제 그 시장이 이제 받쳐주는 거죠. 모기 시장, 채권 시장이 받쳐주면서 돌아가는 거고 우리는 아직 뭐 경제가 이제 발전한 지 얼마 안 됐고 해서 시장이 좀 얇다 그러나 작아서 이렇게 민간에서는 뭐 20년, 30년짜리 모기지를 채권을 발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저희는 고정금리가 있어도 다 뭐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그 공공기관에서 하는 그런 모기지밖에 없는 거죠 지금은. 뭐 제가 정확하게 뭐 국내 시장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예. 그 사실 30년 그 모기지 대출을 했을 때 다 예.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30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예. 중간에 사망하거나 손 드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들거나 사망하거나 교도소에 간다거나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리스크가 되는 거는 그런 다른 회사들이 그 보험을 하는 회사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해서 MBS 같이 만들고 뭐 보험도 만들고 해서 하는데 그걸 수요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런 수요자가 있을지 저는 소장님이 좀 사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요? 네. 예, 어. 같은 돈 마음. 많으시잖아요. 제가 돈이 많다고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장이 좀 좁아서 MBS 시장이 잘 안 되니까 고정금리가 많으니까 진짜 좋네요. 네. 근데 이 기사에서는 30년 만기 그 모기지 금리는 사실은 사라져야 되는 나쁜 거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좋은데요, 왜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이런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 덕분에 주택 시장이 지금 충격도 크지 않았고 그게 미국인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해줘서 단기적으로는 뭐 좋은 것 같아.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꼭 그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사람들이 이사를 못 가죠. 그리고 매물이 없다 보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끌려가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끌려간다는 구조가 무슨 말입니까? 집을 사려는 사람이 이거를 바잉 마켓이 셀러스 마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들이 더 을의 위치가 되는. 아, 매물이 워낙 없으니까. 네. 아,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 네, 그게 부동산 시장이 건강한 시장은 아니니까. 네. 그거는 집주인들이 썼네 칼럼을. 아, 집 사고 싶은 사람이 네.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썼네. 집 사고 싶은 사람이. 예. 저처럼 집 없는 사람이 쓴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있는데 제가 아까 처음에 장순원 기자님이 지적을 한번 해주셨던 것처럼 주택 예. 시장은 이런데 상업용 시장은 또 어렵다라는 얘기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제가 요 기사를 준비하는데 보시면 화면 보여주세요. 네, 요거 파이낸셜 타임즈 기사인데 주택 시장은 그렇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여전히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좀 계속되고 있어요. 예. 이 기사 제목은 금융 폭풍이 미국 상업용 부동산을 뭐 짓누르고 있다 뭐 그런 건데 저도 사실은 두어 달 전에 미국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좀 문제라고 예. 여기 나와서 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더 심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건물들 손바뀜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 기사에 실린 부동산 투자은행 사람 그 인터뷰에 따르면 뉴욕에서는 건물들이 팔릴 때 그 땅의 가치보다 거의 한 3분의 1 가격 정도는 더 적게 받는다는 거예요. 가격을 너무 정말 요즘 디스카운트가 많아져서. 네, 그래서 최근 20년간 가장 낮은 가격을 보고 있습니다라는 게 그 여기 인터뷰에 실렸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 상업용 부동산이 뭐 어려워지게 된 거는 뭐 몇 번 저희 서로 다 말씀드렸었지만 재택근무. 네, 재택근무도 있고 경제 악화도 있고 금리 상승도 있고 하는데 이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실이 늘고 월세 내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건물에 대한 부채가 있을 때 내는 게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건물을 이제 대출을 해준 곳에 건물을 압류당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헐값에 넘기거나 진짜 채무불이행 디폴트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지금 올해 표 보여주세요. 예. 올해 PD님 표 좀 보여주십시오. 딴짓하지 마시고. 올해 1분기 그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압류 상황이거든요. 예. 압류 상황인데 와. 오피스가 지금 30% 가까이 되면서 많죠. 두 손 두 반 닫은 그런 집주인들이다. 압류된. 건물주. 네. 그리고 그래서 뉴욕에서는 거의 그 맨하탄 중심부에 보면 1층은 진짜 핫스팟이잖아요. 예. 근데 1층이 비어 있는 건물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와. 그리고 그 상업용 부동산 종류 중에서도 뭐 클래스 B, 클래스 A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러니까 예. 클래스 A는 진짜 새 거고 막 너무 좋고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컨디션. 예. 근데 B는 뭐 위치라든지 뭐 아니면 그 건물에 공실이 좀 많다든지 하면서 조금 떨어진 애매한 빌딩. 네, 그런 거를 말하거든요. 예. 근데 클래스 A는 아직 건재하대요. 왜냐면 뭐 뉴욕 같은 그래도- 데는 그래도 글로벌 좋으니까. 기업들이 계속 오니까 와야 되는 곳이니까. 근데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굉장히 어려워서 그 클래스 B의 용도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얘를 좀 뭘로 바꿔야 돼요? 그럼? 아파트로 바꾸는 거죠. 아. 주거 지역으로. 아파트는 아까 전에 부족하다고 하니까 네. 스튜디오로 만들어서. 주거 지역으로 바꾸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용도 변경을 하려면 또 예. 사실 허가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허가를 해주고 오히려 세제 혜택을 좀 줘서 많은 사람들이 예. 이거를 계속 용도 변경을 할 수 있게 이 공실들을 다 어떻게든 바꿔서 살릴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미국 시장 내부에서 나옵니다. 재택근무가 중심이면 재택근무 때문에 나는 회사를 가기 싫어. 나는 집에서 경치 좋은 데서 넓은 집에서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뉴욕에서 집을 구할 리는 잘 없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래도 또 좀 비싸기도 비싸고 좁고 차도 못 다니고. 네. 근데 저도 사실 뭐 뉴욕에 네. 살지는 않아서 지금 뉴욕에 살고 싶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제 아는 지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회사로 복귀했는데 웰컴 투 코리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힘드냐? 한국에 적응 잘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재택근무를 안 하는 걸 진짜 참을 수가 없다고. 왜 한국은 재택근무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러고 있던 거예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대표님? 한국이니까요. 여기는 한국인. 어디 멀리 가든 뭐 멀리 갈 데도 없다. 재택 방송 안 됩니까? 재택근무. 네.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재택근무. 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해라 이런 얘기 하려고 하셨죠? 우리 경기도에 사시는 장수건 기자님. 네, 알겠습니다. 자, 해담경제연구소 얼진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물러가고 글로벌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